자, 교재는 329페이지. 자, 배임행위입니다. 자, 배임행위는 배신행위입니다. 배신행위. 자, 인물을 위배해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제행위를 말한다 했고, 법률행위, 사실행위, 자기 부자기를 불문하죠. 자, 밑에 부자기 되는 사례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 다음에 유효 여부를 묻지 않고 부자기로도 가능하다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손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빨간색으로 총체적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손실 밑줄 보상도 있어요. 손실도 있고 보상이 있을 때에는 총체적 판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 전체 재산 가치 감소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손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행위 태양을 보시게 되면 적극적이라든지 소극적.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 취득할 이익을 상실한 것, 이런 것도 불문한다. 자, 위헌범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불량 대부를 해주었다든지 담보권을 상실했다든지 채무를 떠맡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결 요지 보시게 되면 손해 발생이라 하는 것은 자, 손해를 현실적으로 가한 것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위험 동그라미만 발생해도 기수가 된다 라고 봤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될 필요가 없어요. 명백하게 산정되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위험 동그라미이면 곧장 뭐가 돼요? 곧장 이것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를 사후에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사후에란 말은 기수 이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수 이후에 담보를 취득했다든지 돼지꼬리, 회복되었다든지 돼지꼬리, 이런 것들은 기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하등 영향 끼치지 않죠. 자, 이런 판례들 잘 나옵니다. 자, 판단 보시게 되면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라고 돼 있고, 따라서 법률상 유효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묻지 않아요. 그렇죠? 세모 치시고 돼지꼬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바로 법률상 유효 X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득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을 취득을 해야지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 보시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파란색으로 이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한 사실이 없대요.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판례를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임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배임행위라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든 계약이 있든 신의칙이 있든 기대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자, 이 신임을 저버리는 일체 동그라미 행위를 배신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든지 세모 돼지꼬리 허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됐어요? 배임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든지 또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이 배임이 되는 것이지, 누구의 동의가 있었는가, 이사회 결의가 있었든 그 다음에 대주주 양해를 있었던 감독실 허가가 있었던 이런 것은 하등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배임을 하면 그냥 기수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법률상 유효하냐, 세모 돼지꼬리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과의 신임을 저버리는 이 일체 행위를 다 뭐라 한다? 배신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효하든 안 하든 묻지 않아요. 자, 밑에 좀 또 볼까요? 밑에 경영상의 판단이든 아니든 세모 돼지꼬리 필요 없어요. 대주주 양해를 얻었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사회 결의가 있었든 없었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속지 마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번이죠. 자,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위법 행위를 했어. 자, 위법 동그라미.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어요. 용인될 수가 없을 때에는 설령 자, 그 행위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자, 요
2번에 1번, 2번 전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체크를 해두시고. 자, 됐죠. 자,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는 용인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쭉 나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판례도 보시게 되면 자, 3번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나아갔다면 곧장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손해를 가함으로써 했다면 배임죄가 기수가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될 행위를 만한 행위를 했었다면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자, 밑에 나와 있죠.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행위태양은 적극적도 되지만 이 소극적이죠. 소극적.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한 경우 장래 이것도 손해 발생이로 포함된다. 이게 판례잖아요. 그래서 4번을 와보시게 되면 장래에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손해로 쳐준다고.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선의자를 뺀 나머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만기까지 선의자를 공제를 했다라 했을 때 그 배임 행위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 다른 색깔로 전액이다 동그라미. 대출금 전액이거나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이 손해액이다. 왜? 1번에서 그랬잖아요. 손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얻게 될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자를 합친 금액, 선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합친 금액이 바로 뭐다?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08년도 법원행정고시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기출된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전 판례이기 때문에요. 10년 전에 기출된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금융기관이 이 거래처에 신규 대출함에 있어서 형식상 밑줄 그시고 자, 서류를 정리했어요. 신규 대출을 해준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는데 이것이 자, 파란색으로 실제로 거래처의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래요.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요새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이 없잖아요.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도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류만 정리했을 뿐이지 새로운 손해 발생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되질 않아요. 그러나 자, 빨간색으로 새로 교부를 했어요. 새로 교부를 했으면 위험 발생이 나타났기 때문에 설령 약정이 되어 있든 안 되었든 간에 새로 교부를 했다면 위험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된다? 기수다 이런 말이 됐어요? 새로 교부를 해줬느냐 새로 교부를 안 해줬느냐에 따라서 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봐두시고요. 자, 기출이 된 적 있죠? 여기 실제로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를 해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주었다면 새로운 대출금이 뭐 약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위험 발생이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 치시고 돼지꼬리 아시겠습니까? 무시하시라. 돼지꼬리를 한 것은 무시하셔라 이 말이에요. 또 이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판단 볼게요. 자, 경제적 재산 설리라고 했죠? 경제적 판단입니다. 그쵸? 현실적에다 동그라미 안 칠게요.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 발생할 때 위험 동그라미. 밑에도 위험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 자, 3번에서도 위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런 것들은 자, 세 번째 줄 경제적 관점이다 밑줄 그시고. 그 2번도 경제적 관점이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여기 법률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법률적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죠? 경제적 관점이다. 경제적 관점. 에서 여기 세 번째 위험 발생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조금 밑에 3번에 1번도 위험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우리 많이 보았던 지문들 나오죠? 총체적 판단이다. 이런 거 나와 있고 경제적 관점이다. 이런 말 나와 있고. 그쵸? 나중이란 말 믿지 마세요.
위험이 발생되는 순간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가 된 다음에 나중에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기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똑같은 판례들입니다. 똑같은 판례들인데 어떤 지문을 쏙 빼어서 출제할지는 뭐 출제자 재량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요 4번 잘 받으세요. 요 4번이 최신 판례인데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자, 20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기출이 안 됐는데 우리가 위험범위라는 걸 말씀드렸죠. 위험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험이 추상적 위험이냐 아니면 구체적 위험이냐라고 하는 판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보니까 막연한 위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위험 갖고는 안 되고요. 빨간색으로 구체적 위험이다. 옆에 나와 있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면 우리가 구체적 위험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어요? 그래서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요 판례 꼭 좀 잘 받으시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배임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재단법인 이사장이 이 판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고서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빨간 펜으로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담보로 제공받지 아니한 채, 그쵸? 제공받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여기 바로 대여해주는 순간 기수입니다. 대여를 해주는 순간 기수. 왜? 위험범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자도 제때 갚았고 나중에 원금을 갚았어요. 원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여해주는 순간 뭐라고요? 기수라고요. 기수. 이해됐죠? 자, 2번 볼게요. 2번도 보시게 되면 자, 이사 등이 이미 그 자가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했는데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알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또 담보도 받지 않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도 주체하지 않은 채 그냥 만연히 빌려주는 거예요. 해주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여기서 이건 믿지 말라 그랬죠. 경영상의 판단이다. 이런 것은 완전히 개무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끊고 일한 이치는 그 상대방이 뭐 계열회사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빌려주는 순간 기수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법률상 무효든 아니든 묻지 않아요. 이건 경제적 재산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해서 뭐 특별 결의도 거치지 않고 해줬다면 이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안 돼요. 회사에게 손을 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밑에 4번도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체가 갑 회사의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쵸?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위험 발생이 있기 때문에 기수다 이런 말이.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를 할지라도 묻지 않아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줬다면 위험을 처리해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불량한 상태래요. 퇴출 위기에 있대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했다든지 또 퇴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뭐 퇴직금을 주었다든지 그 다음 대표이사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원천 징수 소득세를 납부를 위하여 뭐 다른 회사에게 바로 돈을 빌려줬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회사에게 손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8번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든지 그 다음에 9번도 보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배선하기 위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서 매입을 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임죄 고의가 있다라고 봤어요. 자, 9번. 자, 손해가 된 행위를 해야 하였다면 손해 동그라미. 자, 밑에 손해 동그라미. 곧장 기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결의가 있든 없든 돼지꼬리. 양해를 얻었든 안 얻었든 돼지꼬리. 이런 것들은 하등 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도 보시게 되면 돈을 빌려줄 때는요. 대출 신청서와 차연금 증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왜 받지 않느냐고요. 약정도 왜 안 하냐고요. 이자 약정을. 이러면서 빌려주는 것 자체가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도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그 회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채권 회수, 책도 없이 그냥 만연히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14번도 모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에 왜 비상장 주식을 막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도 금액이 과다하잖아요. 금액이 과다한데 이를 낮추려는 시도도 안 해요. 그냥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배임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온천 발견자의 지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막판에 양도 지키는 거예요. 배임죄 고의가 있는 것이고요. 허위 보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배정 방출하였다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요. 무관한 회사한테 막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을 막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출 의뢰한 것보다도 왜 많은 돈을 그 의사에 반해서 인출하냐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밑에 줄 각 회사 명의 통장을 을회사에 건네준 다음에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예금을 스스로 이건 누가 인출했냐면요. 이건 누가 인출했어요? 이거 대표이사가 인출했어요. 대표이사가 요거 예금을 스스로 출금 소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요 첫 번째 대표이사는요. 대표이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을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 소비한 것은 손해를 발생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대표이사가 투자자인 을회사 부담의 현상료 등을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때, 잘 보세요. 이 대표이사가 자신이 변제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을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 소비한 것은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해서 이것이 바로 뭐다?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협력할 의무가 누가 있다고요? 아니 대표이사가 있다. 대표이사가 을 회사가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돈을 출금 인출한 것은 을 회사에게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2번입니다. 사임했잖아요.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 반환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됐죠? 자, 업무와 무관하게 어떻게 했나요? 개인적 용도에 썼다든지. 자, 24번은 우리가 양도담보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의법자가 누굽니까? 채무자.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채권자. 자, 빨간색으로 변제기 전입니다. 그렇죠? 의무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양도담보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25번 가보시게 되면 25번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자, 경영자의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종업원의 복리 증진보다는 가로 닫고 빨간색으로 경영권 유지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배신 때립니다.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는 이것이 더 많이 나왔죠? 적대적 M&A, 경영권 유지,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이 지문이 한 3번 나왔을 겁니다. 자, 26번. 자, 증권회사 직원입니다. 이 직원도, 고객을 위한 타인 사무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 한해서
그 고객 돈을 가지고 그 거래의 결제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이 주문 없이 고객의 돈을 받지 않고서 빨간색으로 고객의 돈을 얻지 않고 동그라미. 그 고객의 돈을 자기가 막 어떤 주식을 막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막 샀다고 하면 그 고객에 대한 배임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배임죄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자, 27번 가보죠. 서약을 했잖아요. 자, 삼성전자에 들어왔을 때 영업비밀을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이 거액의 대가를 받고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면 자회사에 손을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밑에 판례도 경쟁업체에 여기 나오죠. 경쟁업체에 유출한다. 그리고 또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반환도 안 하고 폐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9번도 똑같죠.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배임죄 기수. 여기서 기수가 된다. 끊고. 그 다음 영업비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거죠.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면 곧장 기수가 됩니다. 근데 영업비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무단 반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정리하셨죠? 다시 한번 영업비밀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영업비밀이 아니라 할지라도 밑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무단 반출 배임죄 기수 영업상 주요 자산인데 무단 반출하게 되면 배임죄 기수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분명히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 가격을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죠?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자, 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왜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해주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손을 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격이 흠결돼요. 자격도 미달되는 것이고 이런 보증을 세우면 되는데요. 되지 않죠. 담보권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33번이죠. 자,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주면 악화되려는 사정을 알면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이 31, 32, 33은 이건 뭐죠? 은행 직원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밑에 34번 가볼게요. 자, 멸실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잖아요. 요 지우세요. 33 지우시고요. 자, 분명히 멸실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약정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배임죄 된다. 그 다음 분명히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제3자한테 해주냐고요? 그쵸? 배신 때린 거죠. 36번 가볼게요. 분명히 자기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자기 채권자한테 해주지 않고 왜 밑에 제3자한테 해주냐고. 그쵸? 자, 37번 가볼게요. 37번. 채권자들과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했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기 전에 지 멋대로 격려하기 전에 멋대로 처분행위를 해요. 그랬을 때는 위험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배임죄 된다. 이런 말이고요. 분명히 제1순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1순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빨간색으로 제2번, 3번을 해주냐고요. 순위가 밀리냐고요. 그쵸? 이거 14번 연도에 경찰 지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신 때리는 것이다. 잘 보세요. 3, 4번에. 다 배신 때렸죠. 멸실 등기 해준다 해놓고 이거 해주고, 매수는 해준다 해놓고 제3자 해주고, 채권자한테 해준다 해놓고 제3자한테 해주고. 그렇죠?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등기하기 전에 배신 때려가지고 제 임의로 멋대로 팔아먹고, 1순위 해준다 해놓고 2, 3순위 해주고, 전부 다 배신 때린 행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배임죄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39번. 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임무 있는 자가 부당하게 부당히 높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에 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이자를 또 회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의 손해가 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41번.
자,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회수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는 그 융통함에 할인을 해주었다면 위험 처리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상환 능력이 의심스럽대요. 그럼 대출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 새로 대출해주냐고요? 새로 대출해주냐고요? 자, 그 다음 재벌그룹 소속 계약 발사가 쭉 나와 있는데 회당 주당 1원으로 계산해서 매도를 했다면 그 적정한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익 상당히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가공의 납품을 하게 하고 이득을 취했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배임죄가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입금되지도 아니하였는데 마치 입금되시 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날보다 확보하지 아니었고 적절한 대출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실 대출 동그라미. 영업정지가 임박했는데 특정 예금 계좌라면 특정 애들에게만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거예요. 배임죄 되죠? 이 상호저축은행 그 옛날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49번에 자, 토지 담보를 제공하고 왜 위조등을 해주냐고요. 그래서 왜 말소를 시키냐고요. 손해 발생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 됩니다. 그 다음 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썼거나 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농업인을 위해서 부당 대출하게 해줬거나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된다. 아니 지원 대상에게 해당하는 자들에게 농지를 하는데 그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건도 갖춘 애들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해당되지도 않는데 요건도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부당 대출하게 해주냐고요. 이것은 그 공사 직원이 그 공사에게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재무구조가 아주 열악해요. 그러면 대출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거액에 기부를 하게 하냐고요. 자,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대출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대출해주냐고요. 자, 53번. 자,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인데요.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사용자는 누구죠? 회사입니다. 그 약정, 근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그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 권리를, 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빨간색 제3자 동그라미에게 양도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가 그 무슨 연구진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허품을 발견하잖아요. 특허품을 발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허품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게 승계한다는 그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그렇죠? 왜? 회사가 그만큼 그 발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서포트를 해주고 당신에게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발명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는 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약정을 하는데 그 발명자들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 특허권을 제3자에게 막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회사에게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54번. 자신의 개인 사업체가 각 회사의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자, 허위 동그라미. 체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설령 이건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상계가 법률상 무효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위헌배임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판을 보시게 되면 자, 주차장과 무슨 주차장에 대해서 무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아니 왜 적은 임대료를 받냐고요. 또 통상보다 왜 장기인 5년짜리를 적은 임대를 받으면서 왜 장기 계약을 하냐고요. 그만큼 손해가 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 자, 56번. 자, 세 번째, 전환사채 인수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행하냐고요. 납입되지 않았으면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사채를. 그렇죠? 이것이 회사에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자, 이 57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엄을 발행을 했어요. 엄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회사가 있고 따라서 필기하세요. 여기 대표이사가 있어요. 이 대표이사는 누구죠? 타인 사무처리자가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 근데
이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뭘 발행을 하냐면요. 회사 약수금을 발행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 대표이사가 누구냐면, 여기 이제 채무자예요, 채무자. 여기 개인 채무자이고요. 나는 채권자이고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대출을 해준 거야. 대출을 해줬고, 나는, 이 대출을 해줬으면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어음을 자기 어음이 아니고 회사 명의로 된 어음을 발행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음이기 때문에 어음은 전전 유통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채권자가 이 제3자에게 자기가 받은 이 어음을 제3자에게 융통할 가능성이 있는가? 융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배임죄가 돼요. 그러나 융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둘을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어요. 그래서 회사 명의로 된 어음을 발행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배임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여, 중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음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채권자가 뭐라고요? 이게 알았거나 알지 못하여란 말이 고의가 있거나 또는 중과실. 즉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해서 어음을 발행하는데 그 상대방의 채권자가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제3자에게 유통동그라미. 유통될 때에는 그 회사가 이 제3자가 소지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이잖아요.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게 되면 어음금 부담을 누가 해요? 회사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사가 그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했다 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유통되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특별 사정이 없는 이상 뭐다? 위험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때 기수라고요. 그러니까 보죠. 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된다면 이 사람이 은행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은행은 이 회사가 이 은행에 대해서 어음금 부담하겠죠. 그래서 이게 유통이 된다면 이 제3이 유통이 된다면 이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주는 것 자체가 배임죄가 될 수가 있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유통 가능성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A에게 채권자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유통이 된다면 위험이 발생해버렸다. 유통이 안 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 나눠보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는데 알았거나 과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이 없대요.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아니할 것이 없다는 말이 뭐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긍정. 그러니까 유통될 것이라고 하면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여기 밑에도 유통되었다는 말 나오잖아요. 유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유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가지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부정이 긍정을 했어요. 유통되지 아니할 것 특별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유통된다는 말은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지문을 잘 읽으셔야 지문을. 이 판례는 뭐 아무 판례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14년도 경감부에 출제가 되었고요. 16년도 2차 일반 경찰시험에 나왔어요. 이 판례 두 가지 판례가 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배임죄가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발음 편 들어볼게요. 대표이사가 타인 채무를 회사의 이름으로 연대부정함에 있어서 그 타인이 단순히 채무처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곧장 배임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직무범위 내에서 했다. 내자 세무 치시고 합리적인 방안 이런 좋은 말 나오면 배임죄 안 됩니다. 자, 계속적 보증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약정 기간 한도 기간 내에서 쓰게 되면 뭐가 안 된다? 배임죄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범위 내다, 보증기간 내다, 한도액 내다라고 했을 때는 배임죄 안 돼요. 변제기한보다 8개월 앞당겨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 됩니까? 그럼 앞당겨 주었으니까 8개월 만치의 이자를 앞당겨 줬으니까 이자에 해당하는 그 차액을 손해를 본 건가요? 네, 갚을 걸 빨리 갚아버리고 말죠, 그렇죠? 이런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 그 신규 자금이 파란색으로 이미 보증을 에다 세면 치시고 이미 거기에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미 쓰여질 때에 쓰여지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새로이 위험을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서류상 정리 또 나왔네요. 자, 서류상 정리는 웬만하면 배임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6번 보시니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위험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안 돼요. 이 두 가지 판례는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8번 보시게 되면 전산조작 세무 치시고 외상대금이 줄어든 것처럼 전산조작한 것은 배임죄 안 돼요. 작년도 2차 문제입니다. 또 전산조작 세무 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한 게 더 많아졌어. 졌다면 이런 것들도 배임죄가 되지 않고 다음 페이지. 자, 10번. 자, 배임죄는 위험범위라고 그랬는데요. 위험조차도 초래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위험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임죄 안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 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 법률상 효력이 없대요. 세무 치시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떠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일단 끊고 또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럼 배임죄가 될 수 있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었다면 배임죄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지울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세무 치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어요. 이때는 이 상대방을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거래 행위를 완전 무효시켜버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 규칙을 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위험성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 행위가 법률적 효력이 없을 때에는 위험 발생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고 두 번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란 놈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를 무효시켜버립니다. 무효시켜버려서 역시 배임죄가 되지를 않고 이 두 가지 각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면 설령 권한을 남용했다 할지라도 회사 행위로서 유효가 한 것이 되지만 상대방이 파란색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세무 그럼 무효시켜버립니다. 무효시킨다는 말은 이퀄 배임죄가 안 된다 이 말. 배임이 되지 않는다. 자, 밑에 나와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세무 치시고 그러면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이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요건 지워야 되겠네요. 요거는 넷자는 지워버리시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권한을 남용했다면 일단 이것은 유효하다. 그 말은 뭐다? 배임죄가 된다 하겠지만 끊고 상대방이 나쁜 놈입니다. 그랬을 때는 무효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잘 알고 있어서 상대방이 그 밑에 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런 말들 그런 말들 나오면 전부 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경영자란 사람이 자기 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일단 이것은 배임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이라는 놈이 잘 알고 있어서 해줬다면 이거 상대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거래를 이 대표이사의 이 행위를 무효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개인명이 회사법인 인감 이렇게 쓰면 전부 이게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배임죄가 되긴 되는데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악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 거래행위를 무효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10번, 11번, 12번, 13번 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말.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기왕의 한 담보 제공 행위로 인해서 이미 재산상의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응? 자,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이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뭐죠? 이퀄 기수지 뭐요. 이퀄 기수이다. 기수된 이후에 다른 담보물로 교체를 하는데요. 다른 담보물로 교체를 할 때에 그 가치가 더 작거나 작다, 세모, 동일하다, 세모, 쌤이거나 더 작아요. 교체물이. 그랬을 때는 위험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뭐가 안 된다? 추가로 배임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도 배임행위를 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기수잖아요. 기수가 되는데 그 후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교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역시 이게 결국 동일하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15번. 자, 배임죄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배임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배신을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되고요. 자, 16번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자, 새마을금고에 가보면요.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이 있어요. 동일인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 한도가 있다고요. 이것은 운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새마을금고법 위반은 돼요. 새마을금고법 위반은 되는데 업무상 배임죄는 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이 사람에게 대출해줬다는 거예요. 초과해서. 그럼 이 사람이요. 초과해서 대출해줬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동일이라는 사람이 자력이 충분히 많아요. 건물도 있고 빌딩도 몇 채씩 돼요. 충분해요. 충분한 사람에게 이 대출을 해줬다면 이것은 불량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뭐 1인당 1억 원 이상 대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1억을 넘게 한 2억 정도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체만 갖고서는 배임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금이 잘 안 들어요. 현금이 없어요. 건물이나 땅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이 많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팔면 되잖아요. 현금만 이자 안 돌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뭐 거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자를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새마을금고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1인 대출한도 제한 기준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배임죄는 만든다는 판인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옛날에는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옛날에는 된다 했어요. 근데 2006년도 판례에서 바뀌었지. 바뀐 다음에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됐어요. 자, 17번 가보죠. 자, 직무 발명에 관련된 판례인데 직무 발명에 대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쭉 나오는데요.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했어요.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곧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래요. 또 밑에 나오죠.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명의를 자신들로 바꿔서 이 명의를 특허 출원했단 말입니다. 밑에도 3번에 특허 출원자 발명자란에 을 말고도 피고인 이름을 피고인 이름을 추가로 적어서 냈어요. 근데 이것은 다 형식적인 거지. 그 특허자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기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추가했다 해서 이 자체가 곧 회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발명자라고 해서는 실질적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간에 명부상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업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피고인 이름으로 바꿨다든지 성명 이름을 추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자체만 갖고서는 뭐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0% 형법 이 저자를 함승한 이렇게 편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 100% 형법 규정은 제가 쓴 거니까 제 이름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잘 팔게 하기 위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공저로 넣어놨어요. 뭐 김길동을 공저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놨다고 해서 이 책이 이 사람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책 저자는 전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넣었다고 해서 뭐 손해가 나나요? 출판사에 손해가 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명자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바꿨다든지 제가 제 이름 안 쓰고 제 이름 아예 안 써버려요. 안 써버리고 아예 홍길동이라고 단독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러면 이 홍길동 책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출판사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저한테 있는 것이지 홍길동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세를 저가 받지 홍길동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학원가에 있다니까요. 책 이름은 딴 사람인데 실제로 저자는 딴 사람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딴 사람이 왜 반발을 안 해요? 인세는 당신한테 준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 나올 때, 발명품이 나올 때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딴 사람 이름을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 회사에 손해가 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20번 가보죠. 자, 20번 가보시면 지금 민법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놔 볼게요.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민법 352조에 나와 있어요. 아니 질권 설정자는 누군가요? 채무자고요. 질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가 돼요. 제3채무자는 누구예요? 은행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인 설정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질권의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됐어요? 또한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질권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을 했을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서 변제를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조문인데요. 따라서 자 파란색으로 통지세무, 승낙세무 그 밑에 통지세무, 승낙세무 한 상태에서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질권자에게 손을 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됐나요? 이 사실관계를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왜 여기 돼 있지? 지우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인데, 예, 질권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 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질권자에게 손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민법에 나와 있는데요. 민법 조문을 그냥 갖다 쓴 건데 갑자기 사례가 생각이 안 나네요. 사례가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1번. 자, 이것도 작년도 시신 판례인데요. 갑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하여 물품 대급 지급 보증서를 발급을 한 후에 병회사에 건네주었는데,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어요. 거래를 개시해야 되는데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그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이 없는 거죠. 위험 발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22번. 자, 대표회의 회장이 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에게 연체를 부담하게 했다. 연체를 부담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배임죄가 됩니까? 원래 제때 내야지, 제때 돈을 내야지 연체료가 안 붙지, 제때 안 내니까 이게 가상금이 붙어가서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업체는 그만큼의 연체료를 취득한 겁니까? 그만큼의 연체료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연체료가 뭔데요? 연체료, 아니 은행을 처음부터 처음에 제때 돈을 받았다면 그걸 은행에 넣어놨다면 그만큼의 이자가 붙잖아요. 그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붙는 부분이 연체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업체가 그만큼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23번에 두 번째 줄 선급금 반환 세무 치시고 위약금 명목으로 세무 치시고 이런 위약금 명목이니까 이런 반환 명목, 위약금 명목이니까 그만큼의 이득을 취득한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조합장이 조합 그 돈을 받아가지고 조합장 운영비를 썼어요. 이것은 내가 취득한 바가 없죠. 조합장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오죠 여기. 조합장이 그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덤핑 판매 판례인데요. 이것을 시장 가격에 따라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서 판매를 하였다면 역시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